요 병력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법령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령입니다. 그 병력법은 49년도에 제정이 됐죠. 이 병력법 같은 경우는 양은 많지만은 시험 문제는 26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병력법은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아주 문제가 쉽게 나옵니다. 그 출제 위원들도 그 병력법에 대해서 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낼 수도 없고 또 그 범위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야 할 필요성도 없어요. 또 병력법은 우리가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업무하는데 적용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병력법은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지만은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실무에 적용하는 것도 미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병력법에서는 사람, 주어죠. 그다음에 숫자, 그다음에 사람이 하는 핵심적인 그 용어들 이런 것들만 일부 바꾸지 뭐 예비군법이나 통합방위법 이런 것처럼 아주 그냥 그 좀 이렇게 문제를 좀 이렇게 뭐 비비 꼬아서 내는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력법을 공부하는 것은 예비군법이나 통합방위법이나 예비군 교육훈련 요 교육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조금 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병력법 전체의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그 흐름 속에서 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대관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먼저 외우고 그 사람이 하는 업무하고 그 숫자 같은 것들, 날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우선적으로 외워놓고 그것이 되면은 그것이 조금 어, 범위를 좀 확산해가지고 해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어, 그 병력법에서 고득점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현재까지 병력법 때문에 관학당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병력법이 쉽게 나오니까 이런 병력법을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예비군법이나 총범법 같은 경우는 끌로 판다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기 전에 자, 우리가 병력 의무 이행 연령을 우선 보겠습니다. 이 병력 의무 이행 연령은 17세가 되면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력 준비역 편입 대상자로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병무청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18세가 되면 이제 병력 준비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현역병 지원도 가능하고 아까 예비군 지원도 가능하다고 했죠. 18세 이상은. 19세가 되면 이제 병력 판정 검사를 받아요. 대한민국 국민 남자는 전부 다 요 연령에 따라 삽니다. 그 병력 판정 검사를 받아가지고 1급이나 4급이 나왔을 때는 현역병이나 보충역, 전시, 근로역에 편입이 됩니다. 5급을 받으면은 전시 권력이 편입되고 6급을 판정받으면 병력이 면제돼 버립니다. 7급은 재신체 검사를 하죠. 이렇게 해서 신체 병력 판정 검사를 받고 처분받은 것에 따라서 병력 의무를 20세부터 시작이 되죠. 빠른 사람 19세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20세부터 이제 40세 면역이 될 때까지 현역 복무 마치고 예비군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40세까지 의무 복무라기보다는 병력 의무가 계속 연결되는 거죠. 40세가 딱 되면 이제 면역이 됩니다. 이 전시가 되면은 요거는 45세로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평생 동안의 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할 연령입니다. 자, 이런 이렇게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이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마다 이제 병력 준비역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절차, 병력 판정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요 처분해가지고 이제 현역병 복무는 어떤 식으로 하고, 보충역 복무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병력 의무로 하는 이제 종류별로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병력 의무가 이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 교재를 구성한 것을 보면은 그 교재를 공부하기 쉽도록 1권과 2권으로 구분했습니다. 1권에는 그 병력본 총 그 1장부터 14장까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장, 절, 조, 항, 목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그 병력본 1권 1장부터 5장까지는 병력 의무를 이행하는 유형별 편입할 수 있는 사람하고 편입해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2장 2권에 넘어가면은 이제 병력 동원 소집부터 병력 의무 연기, 그다음 전시, 특례, 벌칙 이런 것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전체적인 병력법 내용, 병력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관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이 병력법 총칙에는 그 목적 및 용어 정의. 자,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그 서문의 위쪽이죠. 그 총칙에는 병력법의 목적, 병력법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그 병력 의무, 그리고 병력의 종류 이런 것들이 1장의 총칙에 있습니다. 자, 2장이게 되면 병력 준비역이 나오죠. 병력 준비역은 몇 살에 병력 준비역이 된다고 했습니까? 18세부터 병력 준비역에 들어가죠. 요 병력 준비역에 들어가 18세 되면 병력 준비역 편입 대상자들 이런 애들 편입자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9세가 되면은 병력 판정 검사를 받게 되죠. 이 병력 판정 검사는 병력 판정 검사 대상자 조사하고 병력 판정 검사를 해서 병력 처분까지 하는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력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가 신체 검사는 받은 결과, 그다음 심리 검사 받은 결과, 그리고 이 생활에 이 친구가 현직에 살아온 사생활, 뭐 전과자 뭐 해가지고 그 소년병으로 뭐 몇 년 징역 살았다. 그러면 얘들 현역병으로 안 보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병력 판정 검사를 해서 병력 처분을 시키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딱 두 가지입니다. 현역병으로 갈 거냐, 보충료로 가는 거냐, 그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그 현역병으로 가는 것은 그 5가지가 있어요. 현역병 가는 거, 상근 예비역으로 가는 거, 성성 근무 예비역으로 가는 거, 전환 복무자인 의무 경찰대원, 의무 소방관. 현역병 입영이나 상근 예비역 같은 경우는 그 일정 규정에서 가죠. 근데 성성 근무 예비역이라든지 성성 근무 예비역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이 갈 수 있어요. 의무 경찰대원, 의무 소방관들도 본인이 지원해서 맞이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현역 병무를 마친 것을 봐주는 것이 5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복무 형태가 있는 거죠. 나머지 보충력은 또 9가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회복무요원, 요거는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술요원, 예술요원 있고 채용요원, 뭐 채용요원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손흥민이 손흥민. 채용요원 이제 전역을 했죠. 소집 해제가 되죠. BTS 같은 경우는 예술요원은 아닙니다. 예술요원이 되어버렸으면 BTS는 군에 갈 필요 없죠. 군에 갈 필요 없이 예술요원으로 해야 돼요. 근데 예술요원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또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채용요원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은 채용요원 갈 수 있는 조건 딱 2가지죠. 월드컵에서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그다음 아시안 게임에서 1위 금메달 딴 사람. 이 사람들은 채용요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술요원도 이제 그런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예술요원은 좀 복잡해요. 국제 경쟁 부분에서 1등, 2등하고 국내 그러니까 그저 우리 한국 고유의 이런 국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제 대회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은 좀 예술은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들. 얘들도 병사들이에요. 의사 공중 그 여러분들 저 보건소 같은 데 가면 의사 있잖아요. 그게 공중보건이죠. 얘들 신분은 병사들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그 법무관, 공익법무관이죠. 그 다음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이런 9가지 복무 형태는 보충력 복무 형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복무요원이고 나머지 이런 사람들은 복무를 마치면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고 보충력 편입해서 얘들도 예비군 편입해서 예비군 8년째까지 있는 거예요. 공정방위 수의사, 공익법무관, 공정보건의사 얘들도 예비군 보충력 병원에 포함이 돼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통상 여러분들 공정보건의사나 뭐 법무관 그러면 이게 얘들 장교 아니야? 군에는 법무관도 오고 군의관이 오니까 장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얘들은 장교는 아닙니다. 군의관 같은 경우는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예비군이 되죠. 그럼 얘들은 보충력 병으로서 8년까지만 합니다. 자, 이런 9가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이나 승선근무 예비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갈 수 있는지, 이런 사람들 복무 기간은 얼마나 되고 얘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병력법 1권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2권에 넘어가면은 6장에서 병력 동원 소집. 자, 여러분들 부대에서 병력 동원 소집 같은 거 많이 해봤죠? 병력 동원 소집,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전시 근로 소집, 그다음에 군사 교육 소집. 이 군사 교육 소집이라고 하는 것은 보충력이나 이 보충력들 있죠. 얘들은 군사 교육 소집을 들어갑니다. 요 현역병들은 기본 군사 훈련 하는 것과 똑같이 그 기본 군사 훈련이 얘들 군사 교육 소집이라고 그래요. 그 7장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ROTC, RNTC들이죠. 학생 군사 교육. 그리고 의무, 법무, 군종, 수의, 사관 후보생들 편입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이제 의무, 법무, 군종, 수의를 의법, 군수 이렇게 앞으로 코칭을 할게요. 이제 의법, 군수 이렇게 여러분 하면 의무, 법무, 군종, 수의구나. 의법, 수 하면은 군종은 빠지고 의법, 수만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이 8장에 대하면 이제 병력 의무 연기 및 감면. 그 대표적인 대학생들이죠.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병력 판정 검사를 받지만 이 병은 학급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졸업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기가 됩니다. 입병들이 연기가 되죠. 그런데 대학생들이 그 4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입병 연기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을 안 하고 지원해서 들어갑니다. 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되면 대부분의 군에 가죠. 그리고 전역을 하고 다시 이제 3, 4학년을 다니죠. 대부분 이제 그런 길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의무 이행은 입병 등의 연기는 자동적으로 연기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사사정. 본인의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참 극빈 가정이다. 이럴 때는 그 애를 갖다 군에 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라도 지원하고 구제해야죠. 그래서 이런 가사사정에 본인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군에 안 보내고 전시 근로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다음 병력 처분 변경. 병력 판정 검사에서 현역병으로 가고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어제 크게 다쳤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병력 처분한 것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현역병 복무 중에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현역 복무를 하지 못했을 때는 병력 처분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들어가면 병력 의무자 거주지이동. 병력 의무자들은 거주지이동하면 항상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국외 여행 갈 때는 또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 받는 것은 25세 이상 되면 이제 그 허가를 받기 시작해요. 24세까지는 병무청이 허가 없이 갑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대학교 생활하는 동안에는 외국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쌓으라고 하는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외여행. 그 다음 10장에 들어가면 병력 의무 종료. 종료라고 해서 이제 병사들은 40세, 간부들은 계급별 연령 정년 때 이제 퇴직되고 면역이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다음 11장에 들어가면 이제 병력 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 보장. 그러니까
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를 위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국방 의무를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아버리면 안 되죠. 그 특히 보면 이제 학교 공부하는 것들, 그다음에 취업할 때 제한 연령들이 있잖아요. 제한 연령을 군생활 한 것을 보상해주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 큰 불이익이 되죠. 그래서 군생활 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병력 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 보장 이 부분 분야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병무행정, 이 병무행정이 복잡하죠. 이 병무행정 관련된 규정. 그리고 13장에 가면 전시가 전시나 사변시나 동원령이 선포됐을 때는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전시 특례라 그래요. 그 예를 들면 병사들은 이제 40세가 되면 면역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전사동, 전시나 사변시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45세까지 늘어나요. 이런 것들 전시 특례라 그래요. 근데 병력법에는 그 규정을 어겼을 때 이 벌칙 조항이 제일 많은 것이 이 병력법입니다. 그 병력법은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까다롭게 적용해야죠. 이걸 느슨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력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약삭빠르게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다 걸릴 수 있도록 이 벌칙 조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병력법 1권과 2권에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력법 그러면 1권에는 이런 내용, 2권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큰 대관을 먼저 해서 개념을 먼저 찾고 이 대관하는 것 안에 이제 하나하나 총책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병력 준비에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구체화해서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 정리를 해 나가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큰 줄거리가 대과제, 중과제를 먼저 눈에 딱 익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들어가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가끔 배관 세찰할 때 코끼리를 비유를 많이 하죠. 이 코끼리를 비유를 할 때 눈을 감고 바로 코끼리 밑에 들어가서 다리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리인지 손인지 앞다리인지 뒷다리인지 꼬랑지인지 구분하기 어렵죠. 그러나 멀리서 코끼리 전체를 보고 내가 이번에 앞다리를 만지러 들어간다 하고 앞다리를 탁 만지면서 이거는 앞다리 중에서 왼쪽 다리구나. 왼쪽 다리는 이렇구나. 오른쪽 다리는 이렇구나. 코는 이런 느낌이구나. 뒷다리는 이렇구나. 꼬랑지는 이렇구나 하고 제대로 그 코끼리에 대한 감성도 하고 코끼리에 대한 느낌을 알 수가 있죠. 이 법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대관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것도 하지 않고 총칙 들어가서 공부하고 병력 준비 들어가고 하면은 이것이 도대체 그 병력법이라고 하는 그 큰 그 흐름 속에 어디에 부분에 있는 것인지 이게 왜 하는 것인지 이걸 좀 몰라요. 그래서 흔히 이제 사법고시 폐쇄한 친구들을 불러다가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너희들 그 법 공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법령을 100번 정도 읽을 때까지는 구름이 꽉 낀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이런 길을 걷는 기분이라고 해요. 완전히 미로 속에서 방향 감각도 없이 걸어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엄청 받죠. 그러다가 한 100번 정도 읽고 나면 앞에 있는 구름이 석 거치면서 내가 법령을 어떻게 공부하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개념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 이 법은 교재 편성이 잘 돼 있어요. 교재를 이렇게 딱딱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연계되는 것을 이렇게 다 조합해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교재를 편찬했기 때문에 한 50번 읽는 것보다 이 책이 한 번 읽는 것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쉬운 거죠. 근데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이런 책이 없죠. 이런 책을 또 만들 수도 없잖아요. 이런 책이 없으니까 그 법령지 큰 두꺼운 것들, 글자도 한 12포인트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하다 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 그 수강생 중에서 한 명이 그 코로나 발생 전이죠. 우리 법대생들
법대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본인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다음부터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병력법하고 이거 보니까 참 따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어린 법대생들 공부하는 거 보는 그 두꺼운 법령집을 꺼내놓고 얼굴을 보니까 인상 쓰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글자도 적고 그 두꺼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대위였는데 하도 좀 스트레스 받고 해가지고 그 이제 학생들 이제 몇 명 불러내가지고 그 담배도 주고 하면 차 한잔 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는 지겹지도 않아? 아니 그 학생들이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뭐 질문이 무슨 저런 질문을 하냐는 식이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수강 이제 큰 쇼크를 받고 그 다음부터 병력법 이 법이 갑자기 어, 가벼워지더라고요. 부담감이 줄어들다. 그 다음부터 공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화를 쏠 때 관역을 크게 보러 그러잖아요. 그죠? 사격을 할 때도 관역을 크게 보러 그러죠. 그 다음부터 재미가 붙어 보니까 공부도 잘 되고 병력법이 그렇게 두껍게 보이던 병력법이 아주 얇게 보여요. 그래서 원하는 요 경기도 수도권에 본인이 사는 곳으로 갔어요. 그건 마음가짐이죠. 그만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기가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어렵지만은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또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칙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1쪽입니다. 자, 총칙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법의 목적이 있고 용어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병력 의무 군 인사법과의 관계가 있고 6쪽에 보면 병력의 종류 있죠. 병력의 종류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병력 의무부가 통지서 송달 그 다음 12쪽에 보면 병력 변경 등의 통지 병력정 이런 것들에서 몇 쪽까지 있습니까? 19쪽까지 있죠. 19쪽까지 총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쪽부터는 병력 준비역 편입에 대해서 나오죠. 자, 1조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이 목적 같은 거는 잘 외워두세요. 이 법은, 이 병력법이죠. 대한민국 국민의 병력 의무에 관한 하나의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자, 이것도 구분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냐, 대한민국 국민이 남성이냐. 이것도 구분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여기는 남자도 해당되고 여성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용어정의. 이 용어정의는 총 21개가 있습니다. 이 용어정의는 100%다 외워놔야 돼요. 한 문제는 분명히 나옵니다. 용어정의를 보면 징집도 있고 소집이란 말, 입영, 군간부 후보생, 뭐 육후의 병력판정검사 전담의사, 병력판정검사 전문의사, 공중보건의사 해가지고 쭉 나오죠. 마지막에 보면은 공공단체까지 나옵니다. 총 21개. 이건 다 외워놔야 됩니다. 자, 이 용어 중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익숙한 용어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용어도 있습니다. 이 용어를 알고 이제 본문을 읽어 들어가야 얘들이구나. 걔가 걔구나. 이렇게 하고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는 제일 우선적으로 암기를 해놔야죠. 자, 보겠습니다. 자, 1호의 징집. 징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병력 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징집이라 한다.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징집입니다. 소집은 뭐냐? 소집은 국가가 병력 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해 들어온 병력 복무자 병력 복무자 있는 거예요. 병력 복무자는 현역 복무 여성을 말해요. 여성들은 병력 의무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자기가 지원해서 들어오는 병력 복무자지.
이런 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력 복무자 중에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 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에 군 복무 의무 또는 공익 분야의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것을 소집이라 그래요. 자, 이해갑니까? 이 현역 복무 외에 군 복무 의무. 그리고 우리 병력 동원 같은 거는 소집이라 그러죠. 병력 동원 소집이라 그러지 병력 동원 징집이란 말 안 쓰잖아요. 그죠? 현역 복무 외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 공익 분야 사회 복무 요원들 이 소집이라 그럽니다. 예술 요원들, 체육 요원들, 공정보위 전부 소집이라 그래요. 공익 분야에 복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집과 소집은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 징집은 병력 의무자고 현역이고 소집은 의무자, 복무자, 현역 복무 외에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것을 소집이라고. 자, 여기서도 앞으로 공부하면 공익이냐 공공이냐 그것도 잘 구분하세요. 여기는 공익 분야죠. 뒤에 가면 또 공공 분야로 말도 나옵니다. 이병이란 말은 뭐냐? 이병이란 말은 그야말로 군부대 들어가는 거죠. 군부대 들어가는 방법이 징집에 의해서 가느냐, 소집에 의해서 지원에 의해서 가느냐. 징소지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가든 간에 군에 들어가는 것을 이병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군간부 후보생, 장정부, 교육기관, 여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군간부 후보생이다. 군간부 후보생 거래. 자, 6호 병력 판정검사 전문의사, 병력판 전담의사. 오늘 오전에 예비군법 예비군 조직 대상자 강의할 때 한번 강조를 하시죠. 전문의사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 공무원에 채용된 사람 말이에요. 얘들은 공무원으로서 계급별 연령, 계급별이란다. 그 공무원 그 연령 정년까지 가요. 지금 뭐 공무원이 60세잖아요, 그죠? 네, 60세까지 병력 판정 검사 전문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병력 판정 검사에서 전담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의치한 자기를 가진 사람 똑같지만은 얘들은 병력 판정 검사 전담 의사로서 편입돼 가지고 신체 검사 업무만 하는데 얘들은 군복무를 3년만 하죠. 3년. 그러면 그 병력 판정 검사 전담 의사로서 복무한 사람은 나중에 그 소집 해제가 되면 사회 복무 요원을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봐주고 얘들은 어디다가 예비군을 어디에 편성하냐? 보충역 병으로 편성해서 8년간 합니다. 이 친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비군에 편성해서 되죠. 병사로 나왔다면은 뭐 그 8년 하면 되고 그저 군의관으로 전역했다 그러면 뭐 그 계급비 이런 것까지 해야죠. 그래서 전문의사냐 전담의사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병력 판정 검사는 의사와 치과 의사만 들어가줘야 됩니다. 여기 한의사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한의사는 병력 판정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맥을 짚어보고 병력 판정 검사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외과, 내과, 심리상 이걸 보고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전문의사 넣으면 한의사가 들어가면 틀린 문장이다. 가끔 한의사를 넣어요. 그래서 병력 판정 검사 전문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의사 들어가는 중간에 꺼버려야죠. 일반직 공무원, 임기직 공무원 이렇게 또 바꿔요. 그래야죠. 전문의사를 전담으로 바꾸기도 하고. 요 채용을 편입이라고 하면 또 틀립니다. 자, 전담의사는 편입이고 전문의사는 채용입니다. 요걸 서로 위치를 바꾸면 틀리죠. 그래서 전문의사냐 전담의사냐 잘 구분하세요. 이게 전담의사든 전문의사든 의사와 치과의사만 되는 것이지 한의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자, 반면에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의사는 의치한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할 때 의치한 이렇게 읽어주세요. 복잡하게 의사, 치과의사 하면 시간만 낭비하잖아요. 공중보건의사는 의치한 자격 가진 사람이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공중보건 업무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공중방역수의사. 얘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는 법률 이게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축 방역 업무를 하는 거예요. 방역 업무. 한때 구제역이 나올 때 이 용어를 가축 구제역 치료에 복무하는 사람 이렇게 용어를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구제역 이런 말을 잘한 뭐 지금도 있긴 있지만은 이걸 안 쓰죠. 가축 방역 업무입니다. 방역 업무. 전환복무. 전환복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환복무자라고 그래요. 그것도 현역병으로 복무 중에 자, 현역이 나오면은 현역병인지 현역이지 이거 체크를 하세요. 이것도 가끔 전환복무란 현역으로 복무 중 이렇게 아주 틀린 문장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현역 그러면 뭐가 될 현역병도 되고 현역 장중부도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현역병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현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징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현역이죠. 현역. 그죠? 현역병 이렇게 한정한 건 아니죠. 또 다른 신분입니다. 같은 신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바로 상근예비역.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해서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 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방위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집돼 가지고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근 예비역은 현역병에도 좀 있어. 예비역으로 전역해가지고 예비역으로 갔다가 소집돼 가지고 상근 예비역을 복무. 자, 이거는 여기는 현역병을 할 때 징집이죠. 예비군의 편입이죠. 여기는 소집이죠. 그러니까 상근 예비역은 신분이 그 세 가지로 바뀌어요. 현역병으로 복무했다가 징집대 현역 복무했다가 전역해가지고 예비역으로 들어가요. 예비역이 필요되는 거죠. 그랬다가 바로 소집이 돼가지고 예비역은 예비역이 돼. 너는 매일 출근해라. 출근해서 근무하는 예비역이 되라 해서 상근 예비역이 돼. 그 상근 예비역은 어디다 보면 지역 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에 지원하는 그런 데 소집돼 복무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죠. 어떻게 출제되느냐? 징집과 소집 예비역을 또 바꿔요. 이 예비역을 상근 예비역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일단 현역병 이제 전역을 시키면 예비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 예비역이 됐다가 소집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너는 매일 출근해라. 그래서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되는 거죠. 그 복무할 때는 소집. 징집, 편입, 소집, 복무. 어디서 복무는 어디서 하느냐? 지역방위.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예비군 중대, 지역 예비군 중대 이런데 상근 예비역이 복무하는 거예요. 자, 상근 예비 여러분들 저 알고는 있지만은 상근 예비 징집이 돼가지고 현역부로 갔다가 예비역에 편입됐다가 소집돼가지고 하는 사람이거나 하는 것들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정리는 못 해봤죠. 자, 성성 근무 예비역부. 이 성성 근무 예비역부터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주는 사람이죠. 성성 근무 예비역에는 장교, 부사관, 병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성성 근무 예비 누구냐? 선박직원법에 따라서 항해사, 기관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관사로서 비상 대비해 가는 법률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해오는 법률에 따라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 경제에 기여한 물자, 그 군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이를 위해서 소집되어 가지고 성성 근무하는 사람을 성성 근무 예비역이라 한다. 자, 이해가 됩니까? 지금 성성 근무 예비역은 병사만 있어요. 부산 항만청에 한 9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성성 근무 예비역 이것도 월급 받아가면서 군생활 하죠. 얘도 3년 합니다. 3년. 그 항해사 기관사를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국민 경제 긴요한 물자, 군수 물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소집되어 이 성선 배를 타고 근무해야 돼요. 소집되어 성선이라는 말 빠지면 틀립니다. 뭐 소집되어 근무하는 사람 하면 안 되죠. 성선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나야 돼요. 항해사 기관사 반드시 들어가죠. 이 관련 법도 같이 좀 이런 법에 의해서 선발해가지고 성선 근무하는 사람 말하구나 하고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뭐 정비사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항해사 기관사입니다. 정비사는 안 되죠. 자, 여러분 사회복무요원이란 누군지 알기는 알죠. 그런 사회복무요원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다음 각호 기관, 요 기관이죠. 요 기관의 공익 목적입니다. 공공 목적이 아니고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요 지원을 위해서 소집돼 가지고 공익분야 복무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하는 기관이 어떻게 돼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사업부에다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기관이 되죠. 그리고 복지공사죠. 복지공사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해야 할 복무기관이다. 이런 기관에서 이런 5가지 업무, 요 분야에서 이런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에 복무하는 기관이 어디고 또 공익 목적을 위해서 5가지 업무,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자, 예술 채용요원. 자, 이거는 예술요원, 채용요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체요원을 해가지고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술요원 따로 있고 채용요원 따로 있습니다. 얘들은 예술 채용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편입되어 문화창달의 국위선양. 이거에서 예술 요원은 예술 분야, 채용 요원은 체육 분야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공익법무관, 이 공익법무관은 이 변호사만 됩니다. 우리가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나면 2가지로 분류하죠. 변호사로 가는 변호사냐, 검사냐, 판사냐, 이렇게 되죠. 여기는 변호사만 됩니다. 변호사,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률 구조 업무, 그다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 여기에 복무하는 사람을 공익법무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변호사만 들어가지고지 판사, 검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군에 들어오는 법무관은 변호사도 될 수도 있고 판사도 올 수도 있고 검사도 다 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만 간다. 자, 법률구조본부,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 법률구조본부라고 있죠. 여기 국민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법률구조본부입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익법무관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제 공공목적. 자, 여기는 공공이죠. 사회복무는 공익이었죠, 그죠? 여기는 공공입니다. 공익법무관은 공공목적이죠. 공익법무관은 공익목적,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은 누구냐? 학문과 기술 연구를 위해서 법 36조에 따라서 전문연구원을 편입돼 가지고 해당 전문 분야 연구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산업기능요원은 누구냐?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법 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가지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산업기능요원이라 그래요. 흔히 이 두 사람은 그냥 전산요원 이렇게 불러요. 전산요원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말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음 대체복무요원. 이 대체복무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요 관련법인 대체계 편입 복무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라서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그것도 공익분야죠. 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역하고 대체복무요원 이것도 구분해 줘야 됩니다. 공익분야에. 병력지정업체는 말이 또 있어요. 병력지정업체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를 병력지정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연구원 산업기능이 복무하려면은 병력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복무를 해야 돼요. 그럼 이 병력지정업체는 어디가 있느냐? 병무청장이 선정하는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병무청장이 이걸 지정을 합니다. 연구기관도 지정하고 그러니까 전문 연구요원이 복무해야 할 기관인 연구기관도 선정하고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해야 할 기관 산업체도 선정하고 그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는 전문 연구요원하고 산업기능이 다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연기방이지 연기방 이것을 병장이 선정해요. 그리고 이미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병력지정업체로 된 법에 의해서 병력지정업체가 된 곳이 있다. 거기는 어디냐? 요 지원에 가는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 따라서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 촉진법에 따라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 이걸 두 가지는 법에 의해서 병력지정업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회사법인이라고 줄여서 쓰고 요 관련 법령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 용어 길잖아요. 이것은 그냥 사후관리업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력지정업체는 병장이 선정하는 연기방 세 가지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 사후관리업체 해서 병력지정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도 그 문장을 바꿀 때 어떻게 하냐 쭉 풀어서가 병장이 선정한 연기방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사후관리업체법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린 거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드는 자 읽어볼 테니까 OX 한번 해쳐봐요.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관사업체 및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부인, 농업기획의 사후관리업체를 우리가 병력지정업체를 한다. 한번 올까요? X일까요? X죠. 왜냐? 요 두 가지는 요 법에 의해서 된 것 때문에 X예요. 이렇게 뭐 용어를 이게 딱딱 구분되는 것을 한 문장으로 풀어놨을 때도 그것을 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병장이라고 하는 주어는 연기방만 해당돼요. 농업회사 법인은 이 법이 해당되는 거죠. 그게 틀린 거죠. 자, 우리가 고용주란 말을 써요. 고용주가 누구냐?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사기업체, 공사단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 범위 내에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병력 의무자 고용하고 있으면 전부 다 고용주. 자, 이것을 병력 의무자, 병력 복무자라 그러면 안 되죠. 병력 의무자냐, 병력 복무자냐,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보세요. 자, 공공단체란 공익목적. 이 공공단체를 공공목적 하면 안 됩니다. 공공단체는 공익목적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 설치된 법인, 이런 데를 공공단체를 한다. 우리 법률법에서 이제 연령이 많이 나와요. 연령이 뭐 몇 시부터란 말이 나오면은 그다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이 되냐? 몇 시부터 하면은 그 연령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몇 시까지 10월 30일까지 한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그 금년도 6월 28일부로 만 나이로 자 통일을 했잖아, 그죠? 만 나이로 통일하다 보면은 이제 병력법에서 18세가 되는 해, 19세가 되는 해 같으면 이게 상당히 어떻게 돼요?
생년월일 따라가지고 다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행정소유가 엄청나게 복잡해지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경우도 뭐 8세 때 초등학교 입학한다. 그러면 이 8세가 되려면 생년월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년 1월 달에 있는 친구, 2월 달에 있는 친구, 3월 달에 있는 친구 다 입학하는 연령이 그 입학하는 시기에 틀려져 버리죠. 그래서 안나이로 하되 연나이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병력 의무할 때 이 연나이를 씁니다. 18세 하면 18세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는 거죠. 학교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 그럼 18세 그러면 1월 달부터 12월 달에 태어난 월에 관계없이 그냥 1월 달부터 12월까지야. 그래야만이 평생 소유도 없고 또 그 나이로 따른 피해도 발생이 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 나이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애가 태어났는데 1월 달 태어나고 11월 달 태어나고 같은 반인데 얘는 아직도 나이가 어려. 그럼 뭐라 그러세요? 뭐 너는 나이도 어리잖아. 초등학교 때 나이 잘 따지잖아. 그죠? 중등학교 이럴 때. 너희 뭐 형이라고 불러. 이제 이러한 나이로 인해서 어떤 학교에서 좋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나 우리 군 병력 의무 여기는 연나이를 그대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그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서 몇 시부터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구나. 자, 병력 의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쪽입니다. 자, 병력 의무는 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이렇게 이게 국민 남성으로 한정했죠. 그리고 여성은 해가지고 이제 구분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 병력법이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력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자,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 현역,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여성은 예비역도 지원해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군 그 간부들 있죠. 여군 그 부사관, 여군 장교들 전역하면 걔들 아무 말 하면 예비역으로 퇴역이 되어버립니다. 퇴역이 되어버리면 이 시험 못 봐요. 그 전역할 때 내가 예비역으로 전역하겠습니다 하고 지원을 해야 돼요. 그 이제 예비역으로 지원해버리면 대신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 병력법이죠.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력 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이 말은 어떻게 돼요? 이 법에 따라 병력 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꿨을 때도 정답이지, 이거는. 그 병력 의무 및 지원의 인종, 피부색 등은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해서 안 됩니다. 그 병력 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선고받은 사람은 병력에서 복무할 수 없습니다. 아예 병직에서 제적을 해버려요. 자, 우리 병력법에는 이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해서 그 형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병력 처분하는 것이 좀 기준이 틀립니다. 자, 6년 이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아예 병력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직에서 제적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6개월 이상 또는 1년 6개월 미만 징역이나 금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력 편입 대상이에요. 신체 등급은 1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년범으로서 6개월 이상, 7개월 그저 실형승을 받다 그러면 보충력으로 때립니다. 그 다음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현역으로 보냅니다. 보충력으로 편입시켜요. 사회복무요원 복무시키는 거죠. 1년 6개월 이상 되면 전시 근로역에 편입시켜버려요. 그래서 1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은 보충력 편입.
1년 6개월 이상, 6개월, 6년 미만이 되겠죠. 미만, 전식을 편입. 6년 이상 병제 재적, 여기 기본이. 우리 병제법. 자, 그런데 여기서 6개월 이상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조금 신분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냐,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냐에 따라서 요 6개월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6년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징역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이나 징역 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집행유예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해서는 요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징역형은 금고형 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뭐 암기할 것도 없잖아요. 쉽잖아요. 자, 6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적에서 제적한다 그랬죠. 이 제적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군 복무 중인 사람, 전원 복무 중인 사람 포함해서 각군 총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 경찰 대원, 의무 소방원 얘들도 병적을 제적하는 것은 각군 참모총장이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밖의 사람은 거주지 지병장이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죠. 의무 경찰 대원으로서 6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경찰청장이 병적에서 제적 처분한다. XXX. 경찰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군 참모총장이 한다 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의 산업기능용으로 6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근무지 지병장이 병적에서 제적 처분한다. 근무지 지병장이 아니고 거주지 지병장이죠. 이것도 틀린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험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거주지 지병장.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도 하고 대충 암기가 돼줘야죠. 이거는 거주지 지병이냐, 거주지냐, 주소지냐, 근무지냐, 이거 체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군인사법, 우리 병력법하고 군인사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징집, 소집, 지원이죠.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해서는 이 법, 병력법이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이 병력법과 군인사법을 적용하는 거죠. 대체역의 편입 복무는 대체역의 편입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병력의 종류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쪽입니다. 병력의 종류에는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력 준비역, 전시 근로역, 대체역 6가지 있어요. 이것도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현역 그러면 누구냐? 현역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징집이나 지원에서 현 입영한 병 그리고 이법 병력법이죠. 군 인사법에 따라서 현역으로 임명된 임용 또는 선발된 장준부 군 간부 후보생 그 사람도 현역이죠. 예비역은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그리고 그 밖에 이법 병력법이죠. 병력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예비역입니다. 자, 보충력은 3가지가 있어요. 이 보충력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려워요. 헷갈려. 왜냐면 복무하기 전도 보충, 복무하고 있는 사람도 보충, 복무가 끝난 사람도 보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보충력 하면 야 보충력은 복무 중이냐, 복무 끝난 놈이냐, 뭐 알아봐야 돼요. 근데 우리 현역 같으면 현역, 예비역 같으면 예비역은 그 복무를 마친 친구들. 현역 같은 복무 중에 딱 구분되네. 보충력 그러면 이게 복무 중에 있는 놈인지, 복무하기 끝난 사람인지, 복무하기 전인지. 그래서 이 3가지가 나오죠.
보충형 가당 강목 어느 하나로 한다.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이것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한 3년 전부터 이거 이제 연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병력 판정 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에 의해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전부 다 보충력입니다. 그러니까 병력 판정 검사 받을 때는 현역병이냐 보충력이냐 이 두 가지만 딱 구분해요. 그 현역병,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 딱 보충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현역 복무 가능하다 하더라도 보충력으로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 보충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사회복무 요원도 보충력이고 전산요원 이런 9가지죠. 예술요원도 보충력, 얘들도 보충력. 그리고 이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력이 편입된 사람, 현역 복무를 해가지고 아까 저 징역 경력 받으면 보충력 편입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전상이나 공상이나 질병을 해서 또 현역병에서 보충력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현역병 부적합자로 인해서 또 보충력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병력법에 따라서 보충력 편입되는 사람들이죠. 이것도 보충력. 그리고 이 보충력 그러면 종류가 워낙 다양하죠. 그래서 보충력 그러면 어떤 보충력인지 체크를 해야죠.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 전담의사입니다. 네 번째는 병력 준비역입니다. 병력 준비역은 18세가 되면 병력 준비역이 된다 그랬죠. 병력 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이 아닌 사람, 이게 병력 준비역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중에 5가지 중에서 하나만 빠지도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병력 준비역을 한 병력 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 근력이 아닌 사람은 병력 준비를 한다. 그러면 X지. 왜냐면 전시 근력 외에 대체역도 있으니까. 그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틀린다. 이거 병력 의무자입니다. 자, 전시 근로역은 어떤 사람이냐? 전시 근로역은 병력 판정 검사나 신체 검사 결과에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어요. 아까 보충역 같은 경우는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들은 현역 복무를 할 수 없어. 할 수는 없으나 전시의 근로 소집으로 지원돼 가지고 군사 지원 업무, 그거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됐어요. 군사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시 근로역으로 부르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식을 편입한 사람 또 누가 있었어요? 간단하게 알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이나 근무형 받은 사람은 전식을 편입한다 그러죠. 또 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전식을 편입한다 그러죠. 이렇게 편입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식 근로역이라고 해요. 그 여기도 현역 둘 중에 하나만 생길 때도 틀립니다.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이것도 할 수 있으나, 뭐 할 수 있거나 이렇게 용어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없으나 되죠. 군사 지원 업무도 또 군사 지원이라는 말 빼버리고 군사 업무 뭐 이런 말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틀린 거죠. 네, 군사 지원 업무. 그 대체역이란 뭐냐? 병력 의무자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력, 예비역 복무를 대신하여 병력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요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대책이 편입된 사람을 대책이란다. 현역, 보충력, 예비역, 복무 대신에 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못마땅한 용어가 뭐 양심의 자유. 여기에 상당히 불만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건전한 남자라면은 양심이 이 말 굉장히 싫어요. 군생활하는 사람 전부 다 양심 불량자라는 의미가 똑같잖아요. 이것을 양심의 자유로 쓴 사람들 아주 내가 볼 때는 좀 나쁜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자유를 쓰면 안 되죠. 양심의 자유란 말을 써가지고 명예롭게 본무라 전방에서 고생하는 DMZ나 GOP에서 고생하는 병사들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냐. 이거는 언젠가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양심의 자유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집착이죠. 지금 대책을 하는 사람 대부분의 종교적인 집착에 의해서 가는 애들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 그러한 사유로 해서야지 이 양심이라는 말 써버리면 안 되지. 이거 쓰는 게 누가 잘 들었어요? 좌파들. 인권도 제 인권이라는 말을 쓰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놈들. 이런 놈들이죠. 우리가 가장 한반도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데가 어디 북한이죠, 북한.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놈들이 인권이라는 말을 잘 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예벽에 편입된 사람은 예벽의 장준부병, 예벽은 병까지 있습니다. 보충력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력에 장준부병이 있어요. 그런데 전시 근로역은 부병만 있다. 장교는 없습니다. 자, 병력 의무자는 각각 그 병력의 병적에 편입되면은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적 편입돼가지고 병적 관리는 대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병적 관리에 대해서 7쪽입니다. 자, 병적 관리는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병력 의무자의 병적은 당 각호에 따라 관리한다. 징집, 소집, 지원에 의하여 군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 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이거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병적을 관리합니다. 전원 복무되어 가지고 의무 소봉원, 의무 경찰 등 복무하는 경우는 경소해 경찰청장, 소방청장, 양경찰청장이 합니다. 그리고 병력 준비역이나 전시근로역, 예비역, 보충역, 대체역은 거주지 지병장이나 거주지 영무지청장이 병적을 관리를 합니다. 병적 관리 누가 하느냐 하는 이런 사람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외의 거주지를 정하거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 있잖아요. 요 말소된 사람은 말소 당시의 주소지.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기준지 16조항에 따라 정하는 것은 병력 판정검사 당시의 주소지를 거주지로 봐가지고 병적을 관리합니다. 거주지 지병적이 하는데 말소된 사람은 말소 당시 주소지, 주민등록 없는 사람은 등록 기준지, 그리고 신체 병력 판정 검사를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세요. 거주지를 옮겼어요. 그런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징집 순수가 결정된 사람인 경우는 다른 거주지로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병력 판정 검사를 받았던 그 주소지를 거주지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병적 관리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의 주소지를 거주지로 봐라. 그리고 이것을 거주지를 당시의 주소지로 본다. 이렇게 용어로 바꾸게 돼요. 이거는 주소지고 여기는 거주지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관악구에서 신체 병력 판정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입영 순서까지 징집 순서가 결정이 돼서 그 결정이 된 갑이 서초구로 이사를 가세요. 그러면 요 병력 판정금에서 받은 관악구 요것을 거주지 주소로 보고 병적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단 이거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징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한해서 그랬어요. 그런 겁니다. 징집 순서가 결정되지 않으면은
거주지로 옮겼다 그러면 그 거주지를 가는 그곳에서 병력 관리를 합니다. 자, 병적관리기관장은 입영, 전역, 소집 해제 또는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병력 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서 병적을 이관해야 할 경우 이 병적 의무자의 병적 기록표, 지체 없이 병적관리기관장이 송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면서 병적 기록표냐 병적 데이터베이스냐 그것도 조금 구분하면서 정리를 하세요. 그 병력 판정 검사를 받고 나면은 병적 기록표가 만들어져요. 그 전에는 병적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합니다. 전역이나 소집회 등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해 주죠. 그 다음 전시, 근로역, 예비역, 견역을 마친 보충역, 대체역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병적 기록표 관리에 대해서는 병장이 정한다는 거예요. 병장이. 규칙 3조는 보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병적 기록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걸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병력에 대한 신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8쪽이죠. 병력에 관한 신고 출원 절차. 병력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술이나 전화, 전신,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병장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할 수 있다. 이 병장을 또 지병장으로 잘 바꿔요. 이렇게 또 만들어낸 일도 있죠. 병력에 관한 신고 및 출원은 문서, 구술은 전화, 전신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어요. 이건 틀린 거죠. 왜냐?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이잖아요. 이런 건 할 수 있다죠. 근데 이 출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틀린 거예요. 자, 병력 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할 수 없을 때는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병력 의무 부가 공지서 수령인에게 본인을 대리해서 신고, 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고용주가 빠졌죠. 공상 세가고수, 세가고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세가수만 나왔어요. 이것도 외울 때 세가수죠. 고용주가 빠졌습니다. 대리해서 할 수 있다는. 자, 병력 의무부가 통지서 보겠습니다. 자, 병력 의무부가 통지서 송달은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에 포함합니다. 병력 의무자에게 병력 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 그것을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이걸 이용해서 송달하여야 한다. 병력 의무부가 통지는 뭘로 한다고요? 우편, 교부의 방법, 정보통신망 이런 것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력 의무부가 통지하는 거 언제까지 수행되느냐? 병력 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해야 돼요. 여기 기본입니다. 그런데 병력 동원 소집이라든지 전시근로 소집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일 전까지 송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력 의무부가 송달에는 30일 전, 7일 전, 전날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은 기본은 30일 전입니다. 30일 전에 주의하는 사람들 중에서 7일 전에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고 전날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구분됩니다. 그것이 이제 대통령령에서 또 정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죠. 반면에 병력 동원 소집이나 전시근로 소집 같은 경우는 7일 전입니다. 자, 2항에 따른
30일 전, 7일 전인데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병, 불가피한 사유로 있는 경우는 이 송달 기간은 대령으로 저는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요 규정에 따라서 7일 전, 전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항, 지방병무청장은 1항에 따라 병력 의무부가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돼요. 수령증이 있어야 나중에 그 입영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판에 넘겨야죠. 재판에 넘길 때 그 병력 의무 부과서를 정상적으로 준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다. 근거가 있어야죠. 수령증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수령증은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는 수령 사실 확인으로, 또 전자송달인 경우는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름할 수는 있습니다. 등기부는 수령 사실을 누가 한다니 딱 확인이 되잖아요. 수령 확인. 전자송달은 전자우편에 주소 입력, 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수령증을 가름할 수는 있습니다. 자, 5항. 자, 병력 의무자가 없으면 누구 이제 주느냐? 여기는 세, 가, 고, 수 4명 나오죠. 아까 출연에는 세가, 수, 고가 없었잖아요. 그죠? 손달하고.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력 의무자에게서 전달해야 됩니다. 이 경우 병력 의무부가 통지서를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는 병력 의무자에게 본 걸 송달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가 고수인데 병력 의무부가 통지서 주면은 그 준 자체가 병력 의무자인데 준 걸로 본다 하는 거예요. 자, 1항부터 5항까지 규정해서 병력 의무부가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돼 가지고 병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 요 두 가지는 민사소속품 중 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우편 법령에 따라서 특별한 송달 방법으로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병장이 정하는 통지서, 반송 통지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송달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송달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통지서는 반드시 누구인데만 줘라 해가지고 통지서 줄 때 아직 수령인을 지명해서 보내는 방법도 특별한 송달 방법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송달 방법 송달할 수 있다는 거죠. 우편 법령입니다. 민사소송법이고, 요것은 예비군법에도 나옵니다. 예비군법에 나올 때 병장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나와요. 그거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전자송달은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병력 의무 통지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의를 해야 돼요. 전자송달은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전달합니다. 자, 7항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해. 그 밖에 대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거 있을 때는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줄 수가 없다네요. 그럴 때는 우편 또는 교부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여기 11쪽에 있습니다. 11쪽에. 11쪽 한번 볼까요? 11쪽에 04조의 2, 그 세 가지 나오죠. 전자우편 주소가 오기됐다든지 정보통신망 이용권을 정지됐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본인이 전자송달을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내줄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이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병력 의무부가 통지서 송달 절차,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력 의무부가 통지서 송달이죠. 자, 병력 의무부가 통지서를 보낼 때 이제 10쪽부터 이제 대통령령, 뭐 대통령으로 정한다 위임된 사항들 있죠. 그게 이제 10쪽부터 쭉 나옵니다. 병력 의무부가 통지서를 보낼 때 직인을 직접 하죠. 직인.
직인 나리는 그 직인의 임명, 도장을 찍은 모습 인지하는 걸 가름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있다. 자, 지방병무청장이 그 병력의무 부가 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하면 됩니다. 전자우편 주소로 송달하거나 이동통신 단말 장치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통해서 송달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죠. 송달한다. 네, 병력의무부가 통지서 송달 기간. 자, 이것은 7일 전에 병력의무부가 통지서를 하는 사람들. 요 2항에 해당되는 전날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몇 조, 몇 항, 몇 항,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 이 단계에서는 공부하지 마세요. 아, 9조 2항은 이렇게 되고 7일 전까지 되구나. 7일 전까지 병력 의무부가 통지를 송달해야 할 대상자들이구나. 또 이런 것들은 전날까지 병력 의무부가 통지를 송달할 기간이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9조 2 이런 것도 쭉한 병력부 한 10번 정도 이렇게 계속 읽고 나와서 보면은 아, 구조가 이게 있고 이거 해가지고 그때는 여기다 이제 페이지를 쓰는 거죠. 요거는 교재 뭐 23쪽, 요거는 교재 45쪽 이렇게 써가지고 7일 전에 병력의무부가 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은 요런 것이구나. 한 자리에 한꺼번에 딱 모아가지고 암기를 해버리면 되죠. 그 전날에 하는 것은 요런 사람들은 전날까지 주거나 그래서 암기를 해버리면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병력 의무 부가 통지서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할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 옳은 것은 한번 여기서 찾으면 되죠. 전날까지 줘야 되는 사람 요거 찾. 나머지는 30일 전까지 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복잡하게 뭐 암기 알려주고 하지 말고 요런 사람은 7일 전까지 주는 사람이고 요런 사람은 전날까지 병력 의무 보고 병력 의무 부가 통지서를 송달하는 대상이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넣어놓은 것이 돼요. 이런 사람 7일 전날이구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 내용 자동적으로 암기가 돼요. 자, 전자송달. 전자우편에 입력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한다. 전자송달 동의 등 동의를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방병무청장이 통지서 종료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전자송달에 대한 종류는 병장이 정해줍니다. 병장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지병장이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 세 가지죠. 이런 세 가지로 발생이 됐을 때는 전자송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뭘로 대신한다 그러세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이 세 가지는 외워두세요. 이것도 병장이 정하는 거죠. 이것도 지병장이 정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잘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력법은 공부 조금만 해놔면은 정답이 눈에 축축 들어와요. 이번에도 그렇죠. 축축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 바꾸고 숫자 바꾸고 이걸 주로 바꾸고 나다 보니까 금방 정답이 눈에 쑥쑥 들어와요. 그 사람하고 숫자는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1번으로 해줘야 돼요. 병장이냐 지병장이냐 이런 것까지. 자, 병력의무부가 통지서 수령인을 본세 세가 고 수잖아요. 수령을 선정해야 돼요. 그 수령은 누구로 하느냐?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입니다. 그것도 용어를 어떻게 보면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성년자 이렇게 바꾸거나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 다 틀린 거죠.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가 네 성년자. 미성년자 안 되죠.
변경 신고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거는 가볍게 한 번씩 읽고 넘어가 버리면 돼요. 요거는 달리 외워놔야죠. 병력 변경의 통지. 자, 지방병무청장, 병무직장 포함해서 병력 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는 해당 병력으로 편입되었던 사실하고 다음 같고 누르게 된 절차를 통지해 줘야 돼요. 이 법이 최근에 이제 개정돼 작년도 이렇게 신설됐습니다. 왜냐하면 18세가 되면 병력 준비역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병력 준비역에 들어왔으면은 당신은 병력 준비역이다. 19세가 되면 병력 판정검사도 받고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주라.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알려주라. 그것이 작년도에 신설됐습니다. 단 이제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는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것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 그 통지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과목에 따른 현역, 나목에 따른 보충력, 대책의 복무 이게 관련된 내용하고 편입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병력 판정 검사 언제 한다? 그다음에 병력 판정 검사면 이 병력의 연기는 이런 사람 할 수 있다. 의무 이행일도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 그 밖에 대령으로 정하는 사항들. 여러분들 교재 13쪽에 있죠. 13쪽에 시행령 4조의 3, 그 2항에 있습니다. 그 7까지 나오죠. 이런 내용들을 통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구태 암기 안 해도 정답은 찾아낼 수 있는 수준 대주의죠. 자, 병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자, 여기는 2항은 병장이 들어가죠. 그죠? 그 1항에는 지병장만 들어가죠. 지병장만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병장도 나오고 지방병무청장도 나와요. 여기 또 병장이 빠질 뿐 틀립니다.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사람, 보충력, 대체 복무 마친 사람 등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해당 병력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하고 다음 같고 이런 내용들을 통지하라. 이 통지하는 건 병무청장 업무도 되고 지방병무청 업무 되는 겁니다. 1항 같은 경우는 병력 판정검사에 관련된 거고 하기 때문에 지방병무청장만 되죠. 1항에다가 병무청장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때도 해외 거주하는 건 이것도 제외죠. 병력 동원 소집, 병력 동원 훈련 소집, 병력 처분 변경, 대체역, 예비군 편성, 대체 복무, 그 밖에 대령으로 정하는 2가지. 이런 것들은 병장 또는 지병장이 해당 병력으로 편입된 사실과 다음 같고 이런 절차 등을 통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항과 2항의 통지 내용 방식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여러분 교재 13쪽부터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병력 준비역의 편입 통지. 자, 요거는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은 나오죠. 여기 지평장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지병장, 병력 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편입 사실과 병력 이행 절차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통지를 해줘야 되냐. 편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력 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 송달 방법으로 통지를 하라. 3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 7가지입니다. 재병력 판정검사, 입영 판정검사, 전시골로 가사 사정으로 전시적 편입, 보충 편입, 대체복무 편입 이런 것들을 편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 송달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1항과 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병익주의며 편입된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장이 정해줍니다. 그 정한다 하는 것은 주로 병장이죠. 병장. 사조의 사항. 자, 예비역 편입 통지입니다. 예비역 편입 통지, 이것은 이제 병장과 지병장이 하도록 되시죠. 법 6조 2의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 대체역 복무로 마친 사람 등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좀 외워두세요. 자, 여기서 통보를 해주는데 어떻게 통보를 해주느냐. 요 1호, 2호, 3호. 예비역 편입된 사람, 편입되어 상급 복무하거나 보충역 복무 중 그 복무 맞죠. 요 1호, 2호, 3호는 예비군으로 편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해 줄 사람. 얘들은 60일 이내. 편성된 60일 이내에 통보를 해줘. 반면에 4호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자, 1호, 3호까지 규정된 사람, 1호, 3호까지 규정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얘들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60일 이내. 이거는 대체 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60일이라고.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60일이죠. 얘들은 예비군으로 편입된 날부터 60일이라고. 이런 것도 다 암기를 해두세요.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여기 밑에 나와요. 여기 나오죠. 병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요 각호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다음 각호 기간 내에 우편 송달이나 전자 송달에 의해서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1호, 3호 요것은 예비군에 편성된 날부터 60일. 4호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날부터 60일. 1호부터 제1항 5호 사람. 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죠. 사람으로서 대책에 편입된 사람. 이거는 편입된 날부터 60일이네. 똑같은 60일이지만은 그 60일 기준이 틀리죠. 1일 3호는 예비군에 편성된 날부터 60일이네.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날부터 60일이네. 5호는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이죠. 대체복무요원이고 대체역이죠. 구분 잘 하세요. 그리고 6항에는 대령으로 정한 두 사람. 연기 종로. 요 외에는 병장이 정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할게요. 강의하고 그 15쪽부터는 다음 주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